이 방송이 19금으로 과도한 비속어와 욕설이 난무하니 노약자, 임산부, 청소년은 청취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이박사 이작가 1위 급회 25번째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왜 그래? 무슨 고민 있어? 어떡하지? 빚이 너무 많아서 대출금 갚고 카드값 내려면 이번 달 또 마이너스야. 독촉 전화에 엄청 시달리겠는데? 빚도 해결하고 독촉도 안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개인회생제도라고 들어봤어? 채무가 과중한 사람들을 법적으로 도와주는 제도인데 이자는 물론 상황에 따라 원금도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고 독촉도 안 받을 수 있게 해준대. 정말? 그거 아무나 되는 거야? 나도 해당이 될까? 어떻게 신청하는 건데? 걱정 마. 믿을 수 있는 회생파산 전문가가 확실하고 친절하게 도와주니까 걱정 말고 상담 한번 받아봐. 상담은 무료라고. 사실 나도 개인회생으로 도움받았어. 빚도 탕감받고 지긋지긋한 독촉 전화도 받지 않아서 지금은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해. 도움이 필요할 때 개인회생 파산 전문가 상담. 전국 어디서나 1566-2371 1566-2371. 자, 지난 방송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당 이회영 선생 특집.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방송. 역시 뭐 또 많은 분들이 감동해 주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도 마지막까지 들으시고 또 눈물 터졌다는 분이 많으시는데. 아, 마지막에 시? 네, 마지막에 시에 낭송하신 분은 고은 선생입니다. 고은 선생이 이제 이회영이라는 시를 쓰고 직접 낭독을 하셨죠. 근데 그 사실 낭독한 자리에서는 별 감동이 없었어. 우리가 또 음악을 깔아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또 편집으로 마사지를 해주니까 감동이 있는 거지. 또 마지막에 이제 또 압록강 진군가가 탁 나오고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작가를 또 이번에 또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녹음을 할 때 좀 그런 게 있어요. 우당 이혜영 선생에 대해서는 스토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방송을 지나면서 또 내용 자체도 좀 제가 짧게 나왔잖아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이 방송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울컥한 거야. 아닌데 뭐 독립운동가들의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고 뭐. 그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왜 자꾸 나쁜 놈들 얘기만 해서 사람 짜증나게 하냐. 좋은 사람들 얘기도 좀 많이 해다오. 그럼 짜증 날 텐데. 그 사람들이 좋게 안 끝나. 짜증 나지 않나?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중에 제대로 인정받고서 그렇게 대우받으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뭐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또 저 후손들께서 고아원을 전전했다고 또 그런 얘기도 했으니까. 그것도 짜증나는 이야기고. 하여튼. 아니, 그나마 독립유공자라든지 아니면 광복회라든지 이 서운을 받으신 분들 아주 일부만 지금 저희가 이제 알고 있지. 그때 당시 싸웠던 많은 무명 용사들에 대한 얘기는 저희는 모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뭐 사회가 좀 진보해 나가겠죠. 어쨌든 고은 선생이 또 그 시낭독을 아주 좀 온 힘을 기울여가지고 낭독해 주셔서 너무 또 감동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흉내냈던 김한란의 연설과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저 EJ 동정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예, EJ 생활역사협동조합이 총회를 합니다. 2015년 3월 15일 오후 3시 마포 아트센터 아트홀입니다. 예, 아트홀 맥입니다. 6호선 대흥역 2번 출구에서 500m 거리래고요. 보다 자세한 공지는 SNS로 또 보내드릴 거고 이메일도 보내드릴 거고요. 조합 카페, 다음 카페를 통해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총회 때 많이 참가해 주셔야 됩니다. 예. 네, 그래 절반 이상이 참여해 주셔야 네. 뭐 의결이 돼요. 아니면 의결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의결이 안 돼요. 네,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거기 출구 나오시면 거기 마포만두 있어요. 마포만두 옆으로 끼고 돌아가지고 조금 더 직진하시다가 우회전하시면은 거기에 마포 알아서 찾아와 이 있습니다. 개새끼야. 박정희 마무리야? 도서관 있는 거 아니지? 어? 그 동네에 박정희 도서관 있는 거 아니지? 어딘데? 강흥창? 광흥창은 아니고 대흥역. 대형이 아니 거기 아니에요. 거기 아니죠? 네. 자 그러면 시사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어휴, 이 작가. 네. 또 만만치 않을 것이란 유승민. 딱 맞추지 뭐. 아니 뭐 다들 있잖아. 뭐 전문가들 박심에 있는 이주영이 이길 것이다. 아직 아니라 그랬잖아요.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아니 근데 그 박심 쪽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친박 쪽이라고 해줍시다. 네. 친박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 것 야, 같은데. 씨발, 총동원력이 되겠어! 그런데 진 거야 야, 지금? 이거 지금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총리, 김희정 여성교육부 장관 다 출동했어요.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과 같이 하고 있지. 국무위원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죠. 투표권이 있어. 네. 투표권이 있는데 원래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 날 청와대 국무회의가 잡혔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국무회의 가려고 그러면 투표가 안 되잖아. 네. 안 되지. 이 표가 아까워가지고 국무회의를 하루 미뤘어요. 미뤄가지고 얘들까지 다 총동원 시켰는데 져버렸네. 팍팍 긁었는데. 근데 제가 좀 놀란 거는요. 네. 유승민이 뭐 이길 줄 생각을 했지만은 이렇게 표 차이가 많이 날 줄 몰랐어요. 그러면 그 거꾸로 얘기하면 네. 이미 배가 떴다. 박살난 거라고 봐야죠. 이 정도 예상은 정말 아무도 못했을 겁니다. 엄청난 표 차이가 났어. 오리 출동한 거야? 딱딱. 오리. 그렇게 그치. 봐야죠. 레임이라는 이름의 오리.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봐야 배 돼요. 떴지 뭐 지금. 이게 뭐냐면요. 유승민 의원 공약이 뭐냐면 국정 운영의 변화야. 이게 공약이야. 그리고 박심은 씨발 뻔하잖아. 이주영한테 있잖아. 그치. 그런데도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다 알면서도 유승민을 찍었다고 하는 것은 대놓고 뭐. 그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지역구에 가보면 거기 또 민심이 있잖아. 참, 이 양반들 당장 내년 총선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박심이고 지랄이고 뭐 필요 없어. 내년 총선이 중요하지 지금. 뭐. 그래서 이런 선택을 했을 것 같고. 그 등산회랑 상인회랑 이렇게 가서 한번 막걸리 한 잔씩 먹고 보니까는 얘기 들어보니까는 그럼요. 여기서 잘못하면 좋대겠는데?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무조건 진다. 네. 이런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하락하고 있잖아. 대통령과 같이 갈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박사 말대로 레임덕이 집권 3년 차에 벌써 쏟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럼 거죠. 앞으로 어떡하냐 그러면? 탈당 소식만 들리면 이제 난리 나는 거구만. 그러니까 지금 야, 뭐 KY의 승리네 결국에는. KY의 승리인데 이게 왜 우리가 레임덕이 하냐면요. 지난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도 정의화가 당선되면서 친박이 졌어요. 네. 황우이가 패배했지. 그리고 당대표 선거에서도 서청원이 떨어졌어. 친박이 떨어졌죠. 이번 원내대표 선출에서 또 친박이 나가리 됐어요. 이러면서 완전히 당은 비박이 잡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친박 쪽에 선수가 없긴 없다 근데. 아니 서청원이 근데 웬 말이냐? 언제부터 유승민이 비박이었다고 자꾸 유승민을 비박이라고 얘기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원조 친박이고 김무성은 뭐 친박 아니었어? 근데 이제 자기랑 이제 거리를 지금 두고 있고 대통령은 자기한테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는데 유승민 김무성이 계속 반기를 들었잖아. 유승민이 뭐 청와대 얼라들이라고 그랬는데 청와대 얼라들이 있다고 그러냐고. 아니 뭐 신당도 마봉님 떡볶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 종점도 있고 정거장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뭐 지금 원조 친박은 또 뭐야? 지금 이 순간 미소를 지을 사람이 한 명 있네. 네. 누가? 이준석 씨.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이 대통령이 지지율을 회복할 방법은 하나 있어요. 뭐야? 문고리 살짝 내보내면 돼.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설날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설날 전에 대통령이 액션을 취합니다. 인적쇄신 액션을 취해요. 김기춘을 내보낸다든가 그런 식의 액션을 분명히 취할 거야. 뭐 새로운 장관 몇 명 교체한다든가. 왜? 사람들이 다 이제 서울에 들어가면 뭐 얘기해? 대통령이 지랄 얘기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액션을 취해줬는데
문고리를 못 잘라. 그러니까 김기춘을 내보내고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근데 그렇게 해봐야 문고리 3방을 가만히 냅두면 대통령 지지는 절대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걸 대통령이 알아야 한다. 정치에 별로 관심 없으신 분들도 박근혜 대통령 덕분에 문고리 3인방이 누군지를 다 알아요, 이제. 그러면. 아니, 몰라도 문고리 3인방 십상시가 누군지 몰라도 그네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 국민들이. 그렇지. 뭔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통령이 저 뒤에 뭐가 있다. 이렇게 조종을 하고 있다라는 뭐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뭐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 배신자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그런 것 때문에 뭐 박 대통령 자서전에도 있었어. 그럴 수가 있냐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이 다 아버지 곁을 떠났다고 나중에 또 뭐 김영욱 또 김재규 결국은 다 배신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죽음도 배신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신자 트라우마가 아주 뼈속 깊이 각인돼 있었어요. 각인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신을 아주 싫어해. 그러니까 유승민, 김무성 아주 싫어하잖아.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결과가 나와가지고 지금 당은 이제 비박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잡았는데 네. 이렇게 됨으로써 말이죠. 김무성 대표가 이제 자기의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다 이러면서 직격탄을 날렸죠,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했던 말을 정면으로 반박을 그렇죠. 했네요. 또 유승민 원내대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라고. 이건 뭐냐? 지금까지는 청와대 오다 내려오면 당에서 그냥 거수기 노릇했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무성도 꼼짝도 못했죠. 뭐 개헌 얘기 한마디 했다가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당 중심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그런지 개헌 얘기도 또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고. 예. 근데 이제는 법인세까지 건드릴 수도 있다는 식의 얘기를 유승민 원내대표 당선자가 했었고요. 이거는 근데 또 다 다르게 봐야 돼요. 그거는 법인세 문제는 유승민, 최경환, 또 김무성 다 달라요. 그러니까 유승민 혼자서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유승민의 개취야? 그렇죠. 그러니까 유승민이 그 안보 이쪽으로 상당히 보수인데 경제하고 복지 쪽에서는 새누리당에서는 나름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뭐 그런 얘기 예전부터 나왔었죠. 시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최경환하고 왜 같은 미국에서 위스콘신인가 씨발 라바린가 공부했잖아. 야, 이 새끼야. 무슨 미국에 있는 멀쩡한 학교를 왜 씨발 욕을 하고 지랄이야. 달라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아마 이것 때문에 계속 부딪힐 겁니다. 오늘 말이죠. 이 문제 때문에 오늘 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말입니다. 이상한 얘기를 했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전국 최고 경영자 연찬회에서 김무성 대표가 특강을 했는데 말이죠. 네. 뭐라 그랬냐면 복지 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 나태가 만연하면 부정부패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부정부패가 그렇게 심했는데 언제는 복지 제대로 돼서 그랬나? 그래 이것은 국민을 아주 그냥 개호구 정도가 아니고 어디 조선시대의 노비를 하는 거지. 야 니들한테 잘해주면 니들은 게을러 빠져가지고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OECD에서 우리나라가 복지 지출하는 그 GDP 비율이 꼴찌라며. 꼴찌입니다. 이게요. 2012년도에 GDP 대비 복지 지출이 28개국 중 27위였어. 멕시코 이겼거든? 2014년에 드디어 꼴찌를 했습니다. 이렇게 꼴찌를 했는데 여기에 복지 과잉이 웬 말이야. 꼴찌인데 복지 과잉이 어디냐고. 그리고 10% 두 자리가 안 됐거든요. 이번에 겨우 10% 끌어올린 거예요. 정말 아주 채물었습니다. 채물었어. 이랬는데 지금 이거 복지 과잉이라고 주장하고 오늘 조선일보는 또 군불쑥 떼더라고. 뭐라고? 한국식 복지가 필요하다. 얼마 만에 듣는 한국식이야. 그렇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식 민주주의 해야 된다 그랬어. 야 씨발 민주주의 한국식이 어디 있고 프랑스식이 어디 있고 미국식이 어디 있냐. 씨발 무슨 레시피요? 그러니까 한국식 민주주의는 중앙정부부 끌고 가고 물고문하고 빠따로 존나 때리고 하면 그게 한국식 민주주의냐? 그치. 한국식 복지는 그러면은 서민들한테 담배값 걷어가지고 또 딴 데다 쓰고 뭐 그리고 쥐어짜고 그 법인세 같은 거 적게 해가지고 낙수 효과도 안 나오게 하는 게 한국식 복지요? 애들 밥 먹이면 안 되고 그게 한국식 복지요. 그러니까 슬슬 지금 조선일보에서 군불 떼고 있고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최경환 부총리도 같은 생각 아니야. 이렇게 간다는 얘기에서 굉장히 이건 문제점이라고 있다고 보고 믿을 거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밖에 없는데 어떻게 될지 조금 이거 하여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유승민을 믿는다는 얘기가 나오면 어떡해. 아니 그러니까. 근데 한국식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OECD 딴 데 비교하면은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굉장히 낮다는 걸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름 상황에 맞는 복지를 해야 된다는 식의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국식이라는 얘기가 또 나온 게 아닌가. 역시 조선일보다 뭐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문제는 돈이 없으니까 증세를 할 수 없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복지를 축소하겠다. 혹은 이제 선별 복지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복지 축소는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복지 제도를 빠꾸 하는 것은 이건 나라의 발전을 돌리는 거죠. 돌리는 거고. 원래 있는 거를. 민심도 장난 아닐걸요? 그럼 내년 총선이 앞에 있는데 복지 빠꾸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발음 잘해, 이 새끼야. 그러면 복지 빠꾸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선별적 복지로 간단 말이야. 네. 그거지, 그 얘기 나오지. 뭐, 이건희, 뭐, 손자도 왜 밥을 공짜로 먹이냐. 이제 분명히 그거 얘기 나와요. 그게 이제 선별적 복지거든? 그렇게 하는데요. 이거는 뭐야. 이 새누리당, 지금 집권당 사람들이 복지의 개념을 모르는 거지. 복지는 골라서 주는 게 복지가 아니에요. 네. 보편적인 게 복지입니다. 그렇지. 아니, 씨, 우리 중학교까지, 무상교육 아니에요? 네. 그것도 무상교육이고 뭐야. 무상교육이라고 하지. 의무교육. 의무교육이지. 그러면, 이거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데, 누가 이건희 손자가 저 중학교 가는데 공짜로 다닌다고 뭐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안동 부자들인 이 작가나 청호동 살았던 저나 똑같이 누리는 게 복지예요. 만약에 선별적 복지가 되는 순간에 그거는 복지가 아니라 적선이 돼버려요. 그렇지. 그러니까 복지를 내가 뭐 베푼다는 걸로 알고 있다니까. 그 병신 같은 얘기를 것들이. 반대로 얘기하면은 국민들 가운데 조금 취약계층들을 거지 새끼들로 본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복지의 개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나라의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말이 됩니까? 아니 이게. 세금 낸 만큼 뭐 달라고 그 얘기 아니야. 그럼 세금은 존나 잘 걷어가면서. 그러니까 돈이 없다 그러면 내년 총선 될 거에서 뭐 증세하기 부담스럽다 그러면 법인세 돌리라고 37조 원 씨발 깎아준 걸 돌리라고. 답답해 죽겠네. 미치겠네 진짜. 37조 원 하면 증세 안 해도 되잖아. 아니 그러면 욕도 안 먹고 증세 부담된다 그래놓고 말이죠. 저 직장인들 소득세를 왜 자꾸 땡겨가나? 유리지갑을 쥐어 짜고 이 있어요. 사람들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 근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딱 이 작가 했던 얘기 하더라고요. 복지를 되돌릴 수는 절대 없다. 복지를 후퇴시키는 경우는 세상에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내가 참 유승민을 응원할 때가 있다니 진짜. 그럼 어쩌면 전략적인 거 아닐까? KY가 그러니까 무성과 유승민이 투트랙으로 가는 거야. 유승민이가 부족한 거 땡겨주고 김무성이는 어쨌든 앞에서 개막. 중앙일보야? 중앙일보야? 이런 와중에 말이죠. 또 우리 박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정말 생각이 있으신지 저 뜬금포를 날렸습니다. 뭐라고? 골프. 골프 갑자기 싫어지고. 세금 얘기하고 자빠졌는데 골프를 갑자기 왜 뜬금포를 날려? 정말 뜬금없지 않습니까? 저기 세계 대회 열리는 거에 뭐 명예위원인가 뭐 명예회장이야. 본인이 네, 프레젠트컵에 네. 원래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 개최국의 대통령이 이제 회장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말이지. 갑자기 설마 그랬겠어요? 원래 박 대통령이 골프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았어요? 그렇지.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골프 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막 이러고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만 해도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골프를 못 치지 고위고 공무원들이. 그치. 밑보일까봐. YS는 우리도 영삼이 형은 또 화끈하게 골프 치지 마 바로 이랬거든. 근데 우리 그거는 그건 안 되고. 이게 나 싫어해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말이죠. 골프 활성화를 지시했는데 더 웃긴 거는 박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자마자 하루 만에 골프 활성화 대책을 정부가 마련한다고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정부의 이 정책의 투명성이란 건 어디가 있는 겁니까?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겁니까? 대통령 한마디 했다고. 대통령 뇌에서 찾아야지. 참.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면 나쁜 사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골프 활성화라는 게 뭐 있겠어요? 세금 깎아주는 거야. 또? 그치. 그렇지. 그게 골프 활성화야. 거기서 또 깎아줘? 아니 뭐 사치세니 뭐 그런 거 그렇지. 있을 테니까 골프채라든지. 개별 소비세, 뭐 재산세, 그 골프장에 있는 거. 네. 그걸 깎아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거야. 지금 한국 골프장이 비싸니까 해외로 나간다. 그러니까 뭐 세금을 깎아줘가지고 한국에서 치게 해야 한다고. 자, 관장네 진짜 아주. 난 참. 아니 지금 골프장 때문에 다른 건 다 당연한 얘기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환경 파괴는 생각 안 하나? 그러니까 맞아. 4대강에 이어서 4대 골프장 뭐 그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 8도 금수강산을 전부 골프장으로 장식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닌가 걱정돼요. 우리 강산 푸르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 녹색이야, 녹색은. 전부 해저도 만들고 뭐 러프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골프 치는 사람이 그 세금 몇 푼
그게 아까워가지고 뭐 더 치러 가고 그럽니까? 그거 아닐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 그럼 그럴 수 있다 쳐. 뭐 외국 나가면 존나 싸니까 외국 가서 쓸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해야 되냐고. 이 상황에. 그렇지. 이 상황에 지금 그 얘기를 해. 증세 문제로 지금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의료보험 그 부가체계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이 상황에 골프 활성화 얘기를 툭 던질 수 있냐 이 말이야. 예전에 숙자형 생각난다. 회는 삼식이회가 맛있죠. 갑자기 얘기해가지고. 그렇죠. 존나 개뜬금포 아니야. 저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이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제 해외로 이제 나간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성매매 이제 못하게 해가지고 많은 남성들이 해외로 나가잖아. 야, 이 개새끼야. 뭘 갑자기 그걸 들고 나와, 이 개새끼야.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그럴 가능성 난 있다고 봐요. 그래요? 충분히 지금 지지율을 돌리기 위해서 공안부들을 활성화시키면서 당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3S 정책 아니었어? 그런 거 아니었어? 근데 성 쪽 관련해서는 이게 항상 이 풍선 효과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자였지 참. 네. 그게 뭔 상관이야? 거기에 대해서 개새끼야.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네가 뭐 자기 아버지 그런 거 보고만 자랐는데 뭘 얘기하고 그냥 잡혀가려고 진짜 작정했어. 사실인지 모르지. 그냥 생각이 났다고요. 아니야,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왜 저기 뭐 일본에도 그 여성들도 많이 가잖아. 일본으로 가고 LA도 가고 그래서 나라 망신 시키고 있잖아요. 네. 원정 그래. 성매매. 그런 게 또 생각이 그냥 낫다 이 말이지 뭐. 그냥 낫다고 너 생각해. 요새 욕구불만 있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방송은 2월 5일에 녹음되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 얘기를 해야 되나? 우리 야당. 뭘 하게. 정말 이전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야, 저 봤거든요. 네. JTBC 뉴스룸. 예. 야, 나 지원이 형 저 정도인 줄 몰랐어, 솔직히. 지금 아니, 말이죠. 이성환 작가 드라마보다 막장이야. 전투력을 아무리 당대표 경선이지만 왜 거기다 총질을 해? 아니, 실제 이인영 후보가 확 올라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박지원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은, 심하게 노망까지 표현하더라고요. 노욕도 아니고, 노망는 게 아닌가,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완전한 개싸움입니다. 이전 투구고, 박지원 의원이 지금 약간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네거티브를 하는 게 아닌가. 사실 불리한 후보들이 네거티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 얼마 전 선거도 기억나지만 정몽준 후보가 끝까지 네거티브 했잖아. 자기가 불리하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예. 근데 네거티브가 나한테 표가 되지 않아요. 나한테는 안 와. 그치. 근데 왜 저렇게 하냐. 아예 이 판을 개판으로 만들어서. 아사리판 내는 거지, 그냥. 이게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하게끔 만드는 거야.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불리하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 이겨가지고 박지원 의원이 뭘 전리품을 얻으려고 지금 이런지 저는 좀 이해가 지금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그 뒤에 뭐 언론에 나온 거지만은 동교동계에 그 소리가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아니 뭐 동교동계에서 뭐 지원을 하는 걸 하는 건데 아니 그렇죠. 사실은 계속 친노 그러잖아. 근데 나는 박지원 의원이 그러면 안 된다고 보는 게 박지원 의원도 친노라고 공격당한 적이 있잖아요. 그럼요. 이것 때문에 네. 손해본 적이 있잖아. 네. 그런데 자기가 이걸 가지고 또 친노라고 공격하면 어떡하냐고 말이야. 그러면서 박지원은 계속 친노가 당을 장악하고 실제로 장악하고 있다 그랬어. 그러면 박지원은 이 선거에 나올 필요도 없어. 무조건 그치. 문재인이 되는 거예요. 왜? 자,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당원 대의원 75%, 일반 여론조사 25%죠. 일반 여론조사는 문재인이 당연히 앞서잖아. 앞서고 당도 시비가 됐다며. 근데 박지원 말대로 당도 지금 문재인이 다 잡고 있으면 이거 뭐 못하래. 씨발 전부 다 문재인이 잡고 있는데 뭐하러 선거를 하나? 무조건 문재인이 이기지. 그런데 막 이 당원 대의원 거의 모두가 어디예요? 다 호남 출신이지. 호남 사람이 잡고 있어. 그리고 대의원 누가 임명합니까? 국회의원들이 임명하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게 지금 호남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고 박지원이 당연히 유리하지. 이걸 갖고 그럼 자기가 뭐 친노가 당을 장악했다고. 증거가 어디냐고 다 증거 장악했다는 증거가 앞뒤 말을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다른 거 가지고 공격하는 건 괜찮아. 예를 들어서 이번에 원래 지금 정해져 있는 룰을 예를 들어 바꿨다. 그러니까 문재인 측에서 뭐 얘기해서 바꿨다. 이런 거 갖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친노 가지고 일하는 건 정말 치졸한 짓입니다. 진짜. 비열한 거지. 사실이 아닌 거니까. 새누리당에서 하던 짓거리를 그대로 갖고 와갖고 자기 집에다 총질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응? 그런 얘기도 있더라. 박지원이 문재인에게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라는 얘기도 있더라. 아니 그래서 제가 정말로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 마지막 역할 잘하시는 거긴 한데 겉으로 보여준 게 그게 아니잖아. 그건 개소리고요. 저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선거 끝나고 대통령 2012년 선거 끝나고 나서
문재인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해라라고 한 거예요. 이따구 꼴 날 줄 알아가지고, 앞으로 문재인 의원이 지금 대표된다고 해서 안 그럴 것 같아요? 계속 쳐흔듭니다. 옛날 노무현 후보 흔드는 것처럼 똑같이 흔들어요. 나중에 정몽주를 데려왔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차라리 그렇다면 킹메이커 노릇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근데 재인이 형이 많이 늘었더라. JTBC 뉴스룸 3자 토론하는 거 보니까 이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예전엔 굉장히 언어를 썼잖아요. 근데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말씀도 잘하시고 그러더라고. 아니 그분은 처음에 첫 등판이 대통령 후보였잖아. 너무 우리가 어쩌면 정치인 문재인에 대한 너무 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우리가 그런 지금 이 박사 말한 그런 만족을 느낄 수도 있어요. 점점 강해진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문재인 아직 멀었어요. 아직도 그 초선 의원 티가 너무 나고 주위 참모들이 너무 바보 같아. 갖다 써. 아유. 이제까지 갖다 써! 안 가, 씨발. 내가 그 아사리판에 왜 들어가나? 그럼 하나 확실한 거는 박지원은 절대로 페이스메이커는 아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대세는 지장이 없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많이 박지원 의원이 쫓아오긴 쫓아왔겠지만, 대세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하면 할수록 더 손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근데 문제는 야당의 지지율이 지금 반등해서 올라갈 기회인데 그런 아사리판을 보여준 덕분에 야당에 대한 실망감도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사실 많이 올라갔거든요. 문희상 체제 출범하거나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간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될지 그 점은 걱정이 되고 뭐 지금이야 뭐 싸우고 있으니까 분당이는 어떻게 얘기하고 나와 있지만 정말 졌다고 해서 분당하면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이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고요. 아니 김대중 노무현 그 6글자가 의미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민주당이 모르나?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뭐 29%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파트너로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온다고 보고 새정치민주연합 파트너가 아니었으면요 20%도 안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주 행운아야. 이런 야당을 파트너로 두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떻게 당대표 선거가 원내대표 그거보다 더 주목을 못 받아. 그러니까 제목 제대로 뽑았더라. 야당 할 말 있습니까? 그래요. 뭐 저희도 야당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없습니다. 안 하고 싶어요. 예. 어쨌든 28 전당대회. 뭐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뭐 결정 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다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진짜 짜증나는 그런 뉴스인데요. 강남 수소 S 아파트 주민 100여 명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11시에 오전 11시에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답니다. 이 사람들이 이유는 뭐예요? 항의 집회를 이유는 인근 세곡 2지구에 보금자리 주택이 최근 들어섰는데 거기 학생들이 강남 수소 S 아파트 지들 자식들이 다니는 학교에 같이 배정돼서 대왕중학교에 같이 다닐 수 있다고 그걸 반대해갖고 교육청에 와서 100여 명이 데모를 했습니다. 님이 개쇼 확 그냥 미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냐고? 나 임대 아파트 사는데 씨발 뭐 어쩌라고. 이 동네 터가 안 좋은가? 이 씨발 이게 한 25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가 수서동에 맨 처음에 아파트 들어갔을 때 수서 4단지 그리고 수서 1단지가 있었어요. 근데 수서 4단지가 40평이야. 수서 1단지가 11평짜리 그 임대 아파트야. 여기는 생활보호 대상자. 그랬더니 이 중간에 초등학교 하나 있는데 여기 보내는 것 때문에 4단지 주민들이 1단지 애들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항의를 했어요. 이 씨발 동네 터가 개판인가? 못들하는 거야 진짜.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와서 항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곡 2지구 학생들까지 받기 시작하면 과밀 학급이 돼서 대왕 중에 학업 여건이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굴합니다. 네 저기 대모초등학교 학부모위원장이란 양반이 무슨 얘기했나 읽어드릴게. 이곳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좋아서 온 사람들인데 아이를 키우기 좋은 곳으로 온 사람들이란 얘기했죠.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결국에는 자기들 애들 교육 좋은 여건 쫓아가지고 와서 여기 아파트 샀는데 돈 없는 놈들 때문에 안 되니까 니들이랑 같이 살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니야?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예전에 이 작가가 얘기했던 목동 아파트 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
자랑이다. 애들 교육 잘 시켜가지고 이사까지 다니고 아주 잘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대왕중 신입생 학급당 인원수가 31명입니다. 그 세곡중 애들까지 받아가지고. 그런데 시교육청이 서울시 교육청이 목표로 잡고 있는 서울시내 중학교 학급당 인원수가 32명이에요. 목표보다 적어. 그러니까 대왕중 부모들 이렇게 말하는 건 구라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설득력이 떨어지지. 그러면 뻔한 거야. 이 박사 말대로. 나 가난한 애들을 우리 애를 가난한 애들이랑 같이 공부 못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돈 많아서 강남까지 이사 왔는데 저 가난한 애들이랑 같이 걸리기만 해 아주 그냥. 존나 저렴하다 진짜 인간들. 나 만약에 결혼해서 임대 아파트 사는데 내 새끼한테 그러기만 해 진짜. 아우. 이거는 이런 부모들 애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자라겠습니까? 예? 저 엄마 그럴 거 아니야. 야 그쪽 저기 어디야 세곡동 애들이랑 놀지 마. 그러겠지. 걔랑 친구하면 안 돼. 그러겠지요. 애들이 뭘 배우고 자라겠냐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저런 아저씨랑 놀지 마. 저 아저씨 임대 아파트 사는 아저씨야. 근데 알고 보니 이재희 이 박사. 씨발 뭐 어쩌라고 그럼. 이 박사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강남으로 갔어. 와이프가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하나? 나? 헤어져야지. 결혼을 했는데? 아니 그러려면 애를 왜 낳아?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애 키우려고 애 낳았어? 알겠습니다. 다 나온 모습 지켜보겠습니다. 절대 안 돼. 만약에 그런 여자면 내가 결혼 안 해. 알겠습니다. 그렇지. 근데 결혼하고 나면 또 바뀔 수도 있잖아. 그래서 결혼이 힘들어. 근데 기본적으로 원칙이란 게 있고 정의란 게 있잖아요. 상식이라고 하죠. 상식이란 게 있고. 아니 애 대학 좋은 데 보내서 이 박사 꼴라면 그게 뭐가 좋아. 애가 올바르게 크는 게 중요하지. 이게 올바른 모습이냐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걸로. 왜 페리스 힐튼이잖아. 네. 그 남동생이 말이야. 그 20년형 받게 생겼다며? 조현아랑 똑같은 행동을 해가지고. 아 그래요? 비행기에서 지금 박살 났습니다. 아 진짜? 그래가지고 20년 밖에 생겼어요. 아 그래요? 지금 자수했는데 이대로 혐의가 적용되면 20년형에 처해진답니다. 미국은 또 야지 없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건 미국을 본받아야 돼. 아니 근데 우리 현아 씨는 3년 구형을 3년 받았지. 구형 3년이면 모르는 거예요 아직.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집행유예 2년으로 나옵니다. 판사요? 네가 판사야? 판사야. 봐봐 나중에 집행유예 2년이라니까. 이 새끼 여기 요 며칠 좀 맞추더니만 이제 아주 그냥 적두를 탔어. 이게 페리스 힐튼 남동생이 그 승무원들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뭐 이렇게 막 지랄했고 특히 말이죠 승객들에게 소장몽이라는 단어를 썼답니다. 이 하찮은 것들. 갑자기 정몽준 씨 아들이 생각나네. 야 20년형 좆됐다고 봐야겠네요. 사실은 페리스 힐튼도 박살났거든. 우리가 페리스 힐튼 상속녀라 막 그랬잖아. 얘네 할아버지가요 지금 전부 다 저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어. 좆됐네. 너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페리스 힐튼아. 그래도 뭐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죠. 아니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이나 그래, 부자들 맞아요. 걱정하는 네, 거야. 맞아요. 그래도 조금 할아버지의 훌륭한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야 너는 빚 갚는 거 걱정하고 지금 이사하는 거 걱정하는 마당에 뭔 페리스 힐튼 걱정이요. 그러니까 빚이 너무 많아. 자 그러면 시사 문제는 거기까지 하고 네. 우리 우당 이회영 선생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EJ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도의 최명가입니다. 저희가 2번 광고하고 EJ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 구정을 맞이해서 진도에서 만나는 곱창 돌김 선물 세트, 낭장망 죽연멸치 선물 세트를 소량으로 소분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좋은 상품으로 기억에 남는 선물을 산지에서 바로 배송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진도 해조명가. 자 지난 시간에요. 우당의 일가가 600억을 들고 만주로 가서 학경학사 만들고 막 했지 않습니까? 네. 농지 개간하고 그러면서 돈을 다 써버렸어요. 돈 쓰면서 정말 어렵게 만주 생활을 이어갔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네. 그 뒷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영은 경학사의 부속 기관으로 신흥강습소를 설치합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신흥무관학교. 그렇죠. 그렇게 다 되는 겁니다. 신흥강습소는 본과와 특별과 두 과정이 있었는데요. 본과는
보통 중학과정. 그러니까 뭐 우리 이 흔히 일반 학교? 공부하는 거였고, 특별과는 군사학을 전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신흥강습소의 교주라 그러니까 이상하네. 교장 정도 되겠네. 교장도 따로 있어요. 이사장? 소장? 말든. 자, 교주는, 그러니까, 종교 교주 말고. 학교 주인. 교주는 이석영이 맡았고요. 교장은 이상용이 맡았습니다. 신흥강습소의 주 목적은 독립군 간부 양성이었습니다. 그러니 학교 이름은 당연히 신흥무관학교로 하는 게 옳았습니다. 그러나 이회영은 신흥강습소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목적이 독립군들의 양성을 목적에 둔 이상 마땅히 그 명칭을 신흥무관학교로 해야 할 것입니다. 허나 중국 관청과의 입장이 있고 중국 관원들을 사주하는 외놈들의 마수가 있고 갈수록 늘어나는 밀정들의 침투 같은 것을 고려해 단순한 교육기관인 것처럼 하기 위해 신흥강습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육군사관학교가 신흥강습소의 후신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네, 이 정도면. 그러니까 중국의 눈치를 본 거죠. 그리고 다 그놈 밀정들, 세작들. 세작들이 그것 때문에 간판을 일단 이렇게 단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교과도 만들었습니다. 이 교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했지? 여러 군데서 아마 틀어드렸던 것 같은데요. 왜 독립군가 있잖아. 예전에 약산 김원봉 때도 나왔었고요. 한 여러 번 나왔습니다. 네, 왜? 신대 한국 독립군의 100만 용사야. 조국에 부르시면 리가 아느냐. 3천 2천만의 우리 동포들. 이게 있지 않습니까? 나가, 싸우러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군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 요거랑 똑같습니다. 의미, 가사만 달라요. 자, 이렇게 교과를 만들었다는 것은요, 이제 결속력을 높여주는 거죠. 네. 이번에 말입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대표께서 단가를 만들었다. 마지막.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마지막 당의 선물이라고 단가를 만드셨다는데. 그럼 언제 그런 거 부르나? 이거 이제 전당대회 전에 원래 불러. 전당대회 전에 부르는데, 이 가사가 좋더라고. 가사도 직접 썼어요. 썼는데, 가사 내용은 이제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자야. 그리고 이제 분열하지 말자. 그러니까, 문희상 의원이 많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분열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사실 그 단가가 그전에도 있었잖아. 민주당에 있었는데, 안철수 정당이랑 합치면서 단가가 없어버렸거든요. 없었는데 다시 이제 만들었는데, 이 단가처럼, 단가의 가사처럼, 새정치민주연합이 분열하지 말고 조금 단계를 보였으면 합니다. 자, 1912년 7월 21일 드디어 천하요새라고 불리는 합리하의 신흥무관학교 신축 청사를 완공했습니다. 신흥무관학교는 동포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학교의 제1회 졸업생이자 교관이었던 원병상은 그때의 기억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삽과 괭이로 고원지대를 평지로 만들어야 했고 내왕 20나 되는 좁은 산길, 요구가 험한 산턱 돌산을 파뒤져
어깨와 등으로 날라야만 하는 중노였겠지만 우리는 힘든 줄도 몰랐고 오히려 왕성하게 청년의 노래로 기백을 높이며 진행을 시켰다. 이 학교를 만드는 과정에 학생들이 또 열심히 학교를 만들고 그랬단 얘기네. 그렇죠. 이게 제가 뭐 천하요새라 그랬는데 다 이제 뭐 산으로 이루어졌고 이렇게 하게 되겠죠. 거기를 다 깎아서 평지 만들고 거기다 교실도 지을 거고 연병장도 지어야 되고 할 게 많잖아. 할게 많잖아요. 그거 다 이제 다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신흥강습소가 만들어졌다는 소식이 국내에 알려지자 구국의 뜻을 가진 젊은 청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김산이었습니다. 우리가 백회 특집에서 했던 예. 김산. 김산 특집에 했던 내용을 착착 들어볼까요? DNA나 유전자가 어떻게 내려왔을 텐데 이 기백 다 어디 간 겁니까 도대체? 아직 있어요. 여기 오신 분은 다 그런 기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자, 안창호는 김산을 포함한 흥사단 청년 4명을 불러가지고 천진의 남계대학에 입학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난카이 따쉐. 아씨, 알았어. 시켰잖아. 알았어. 장학금도 받을 수 있게 조치했습니다. 그리하여 김산은 남계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근데 입학하자마자 같은 재단에 남계중학교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체육대회가 열렸고 김산을 비롯한 조선인 청년들은 여기에 구경을 왔어요. 대학생이지만. 자, 달리기 대회가 열렸고 조선인 청강생 중에 김염이라고 있었습니다. 김염이 월등한 실력으로 선두로 치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응원석에서 저 조선놈이 저렇게 잘 뛰는 거는 일본 놈의 주구이기 때문이다. 예, 일본 놈의 주구이기 때문에 잘 뛴다라는 중국인의 비아냥거리는 욕설이 들렸고 1등으로 달리던 김염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운동장을 가로질러 응원석에 돌진해서 그 말을 한 중국인의 깃방맹이로 후려갈렸다. 예. 그러면서 한마디 했다 그러죠. 야, 이 개새끼야! 조선보다 중국의 외놈 주구들이 더 많은 걸 아냐 모르냐? 네. 김산의 아리랑에서는 야, 이 개새끼야 말은 없습니다. 이거 이 박사가 지가 그냥 넣은 거예요. 개새끼야. 조선보다 중국의 주구들이 더 많은 것을 모르냐 이렇게 말했다. 근데 이 박사의 개새끼는 좀 귀엽지 않아요? 근데 평생 욕을 안 하고 살았다는데 우리가 시켰거든. 개새끼야. 자, 이렇게 김염이 돌진을 하니까 운동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수라장이 되었겠죠. 그렇죠. 중국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테고 또 중국인 교사가 김염을 불러가지고 너 왜 그랬냐고 꾸짖으니까 이에 김염이 당연히 항의를 했고 이 항의에 김산을 비롯한 조선인 나머지 3명도 격렬히 항의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김염은 퇴학, 김산과 그 일행들도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들어봤고요. 앞으로 저희는 신흥강습소를 신흥강습소로 하기도 하고 신흥무관학교로 부르기도 하고 막 섞어서 부르겠습니다. 네. 이회영을 따라왔던 집안의 노비들도 신흥무관학교의 독립군으로 받아들여서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행동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신분사회에서 오래 살며 몸에 붙은 나쁜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이회영 집안의 노비 출신인 홍흥수는 이회영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예전 노비 습관이 나와서 길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홍서방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 늘 마님이 자동으로 나온 거야 이거. 그러니까 그런 홍순에게 이회영은 심하게 꾸지람을 했다고 합니다. 길게 대답했다는 게 이런저런 중언부언을 많이 했다는 게 아니라 예의 뭐 이런 거 있잖아. 여보게 윤서방 예의 많이 그게 뭐에 붙은 거야. 네. 그래서 뭐라고 꾸짖었느냐? 이제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독립군으로서 독립을 위한 일로 노비의 습성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있던 종이었지만 이제는 동등한 위치에서 이제 그 노비를 인정해 주는 거였습니다. 자, 시간이 흐르면서 강습소 운영에 커다란 위기가 닥칩니다. 뭐 때문이겠어? 옷가네가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돈이 없는 거죠. 자급자족을 하던 농사는 흉작으로 여의치 않았고요. 강습소 운영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힘들죠. 이회영 일가가 가슴 아파. 충분히 이회영 선생의 마음을. 자, 이회영 일가가 가지고 온 거금은요. 강습소 땅을 사고 교사를 신축하고 먹고 입고 하는데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백방으로 수소문해봤지만 국내에서 돈을 모금하는 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때쯤 수원에 사는 동지 맹보순으로부터 조선총독부가 이회영, 이동영, 이시영, 장유순, 김형선 등을 체포하거나 암살하기 위해 비밀리에 형사대를 만주로 파견했으니 속히 피하라는 전갈이 당도했습니다. 이를 놓고 의논한 결과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이상설에게 한동안 의탁하는 게 좋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에 이동영 등은 블라디보스토크로 떠났고 이시영은 봉천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당은
정면 돌파를 선택합니다. 국내로 오히려 귀국을 결심한 것이죠. 호랑이 아가리로 직접 들어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위험하다고 일신을 피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으니 오히려 조선으로 들어가서 모금운동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게 말이 쉽지 쉬운 겁니까? 잡으러 온다는데 거기에 다시 거꾸로 들어가는 본진으로. 아니 난 들어갈 거야. 거기서 독립운동 자금 모금할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쉽지가 않죠. 아무리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래도. 이거 등잔 밑이 아니라 정면 승부 아니야. 그러니까 법의 아가리에 들어간 거니까. 자, 조선으로 비밀리에 돌아온 이회영은 2년 남짓 독립자금 모금 운동을 벌입니다. 그러나 선생의 뜻대로 일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정규의 증언을 들어봅시다. 국민들의 생활 실태는 일제 합병 후 급격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파산 지경에 있었으며 더욱이 국간이 민족이니 하는 의식을 지니고 망국의 원한을 느낀 사람들은 예외 없이 곤궁에 빠져 있었다. 당시에도 경제 능력을 가진 자들은 다만 친일과 그런 추세 무리가 아니면 매국 역적이며 또는 적의 위압에 놀라고 떨었던 수전노뿐이었다. 그러니 그런 형편 속에서 선생이 운동비를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자, 이회영 선생이 직접 독립자금 모금 운동을 벌이러 조선으로 들어왔습니다. 실패했죠. 이후에도 여러 명의 특사를 조선으로 들여보냅니다. 독립자금 모금해서 좀 갖고 오라고.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정규의 증언이 우리나라 현재 상황하고 매우 비슷한 것 같아. 급속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데 망국의 원한을 가지고 있거나 국가나 민족이나 정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공궁에 빠져 있고 그렇죠. 그리고 경쟁력을 가진 자들은 저쪽 편 아니면은 뭐 다 그런 역적들 뭐 시발 역사가 반복이 되고 있어. 정말 비슷한데? 예. 뭐 원래 그런 거죠. 뭐. 역사는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던 중 1915년 8월 선생은 일경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 만주로 건너갔나? 만주에 노는 땅이 많다고 하여 농장 개척을 위해 떠났다. 경학사라는 걸 만들었다는데 뭘 하는 곳인가? 아이, 경학사 한자 몰라? 응? 농업과 학업을 권장한다는 뜻 아니야. 다구산 아래 무관학교를 설립했다는데? 아이, 누가 그딴 소리에. 그런 거 없어. 구한말 해상군대 장교들 모아서 병설을 가르치고 전설을 훈련한다는데? 학생들 체육교육하는 거다. 왜? 심신단련 시키려고. 그럼 조선에는 왜 다시 왔어? 아니, 내가 만주에서 듣자고 하니까 도적놈의 무리가 선영의 산소에 나무를 막 베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길래 조상 산소에 성묘도 하고 절도 좀 드리고 동기 자매 친척도 좀 만나고 그렇게 겸사겸사 들어왔소이다. 왜? 문제 있어? 이상설의 소식 들었지? 아니, 블라디보스토크 간 친구 얘기를 어떻게 듣나? 이상설이 회에서 무슨 하나? 아이, 몰라. 당신이 독립운동을 한다는 이야기 들리던데. 이 사람이 큰일 날 소리 하네. 독립운동이라니. 그게 뭔 말이야. 내 소원은 큰 부자가 되는 거야. 선생님, 저도 큰 부자가 되는 게 소원입니다. 일본 경찰은 뚜렷한 증거가 없이 명문가에 자제했던 그를 무턱대고 붙잡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체포한 지 3주 만에 석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생에 대한 감시는 한층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거만 이 얘들이 왜 풀어줄 수밖에 없었냐면 일제가 계속해서 조선 민중들한테 뭐라고 세뇌시켰냐면 지도층 인사, 양반 출신 절대 안 움직인다. 관료들 이런 사람들은 독립운동 안 한다. 니들 무식한 니들만 하는 거야. 이렇게 선전을 했단 말이야. 근데 명문가의 자손, 야, 그럼 큰일 나잖아. 명문가 자손이 독립운동에서 지들이 잡고 있다면 큰일 나잖아. 예. 그래서 풀어줄 수밖에 없었어. 뭐 증거도 없었고. 지금이랑 정말 비슷하다. 1918년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회영은 고종을 국외로 망명시켜 일제의 불법성을 고종의 입으로 직접 알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고종의 사망으로 이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1919년 만해 한용우를 만나 독립운동가들의 비밀리에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을 본 이회영은 이를 해외 동지들에게 알리고 국내의 정세를 감안한 새로운 독립운동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919년 2월 9일 아들 규룡을 데리고 두 번째 망명길에 오릅니다. 목적지는 베이징이었습니다. 또 떠났다. 3.1운동이 있은 직후 이회영은 이시영, 이동영, 조항구 등과 논의한 끝에 상하이로 갔습니다. 또 떠났다. 상하이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은 인물 중심의 단결을 주장하며 일제 통치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기 위한 기관이 필요하다며 임시정부를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회영은 여기에 반대합니다. 이회영은 일찍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웅이 건설한 나라는 길이 가지 못하되 국민이 합동하여 세운 국가는 운명이 장구하다. 우리 민족이 요구하는 인물은 나폴레옹이나 제갈공명 같은 영웅이나 대군략가가 아니라 개인의 천직을 대하는 자, 사회의 책임을 행하는 자,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자, 이렇게 이런 주장을 자들이다. 했습니다. 그런 이회영에게 인물 중심의 단결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는 인물 중심 단결론은 인물을 신격화, 우상화하는 결과를 낳고 종래, 3개나 4개파가 대립, 분열, 알력해온 파벌 가운데서 어느 인물을 중심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했을 때 실현 불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그는 임시정부 수립도 반대를 했습니다. 이회영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임시정부가 아니라 독립운동 총본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를 조직하게 되면 지위와 권력을 두고 서로 다투게 되는 분규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회영 하면 떠오르는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회영이 생각하는 아나키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영은 자신이 아끼던 동지, 시야 김종진과의 대화에서 아나키즘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의식적으로 무정부주의자가 되었다거나 무정부주의로 사상을 전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우리나라의 독립에 관하여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나의 생각과 방법이 현대 사상의 견지에서 보면 무정부주의자들이 주창하는 것과 상통하기 때문에 남들이 그렇게 보는 것이다. 권력의 집중을 피하고 분권적인 지방자치제를 확립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연합으로서 중앙정부 정치기구를 구성하며 경제건설에서는 재산의 사회성에 비추어 일체 재산은 사회화를 원칙으로 하고 경제의 운영과 합리화를 꾀해야 한다. 이것은 공산주의와는 달리 획일성을 띌 필요는 없으니 그 민족의 습성과 전통, 문화적, 경제적 실정에 맞추면서도 그 기본 원리를 살려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이게 전형적인 아주 진보적인, 지금도 이런 생각이 쉽지가 않잖아요. 네. 아나키즘은 뭐 그런 거고, 아까 김종진과의 대화를 했는데, 우당이 김종진을 되게 아꼈는데, 김종진은 백야 김자진하고 일가입니다. 네. 어쨌든 그랬고, 아까 인물 중심 단결론을 굉장히 싫어했다 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나중에 임정이 분열되는 거 보면, 우당 선생의 말이 들어맞은 거죠, 그대로. 네. 네. 그리고 지금 나왔던 이 이회영 선생의 여러 얘기들이 21세기 2015년을 사는 우리나라 정치권과 야당에도 주는 메시지가 매우 많은 것 같아요. 그럼요. 자, 다시 우리 얘기를 한번 돌아갑시다. 임시정부에 반대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대세는 이미 임시정부 조직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회영이 끊임없이 반대했지만 돌아오는 이야기는 이회영 명문가 출신으로 조선 왕조를 부활하려고 임정 반대하는 거 아니야? 양반이니까. 혹은 이회영이 임시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해서 반대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뿐이었습니다. 고직 못 받을까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도 이런 식의 시선이 나온다는 것도 참 웃기네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 그럼요. 그리고 본심을 아무리 모르는 채 좋은 뜻으로 시작을 해도 안 돼. 사람이 모이면 말이 많아요. 우리한테 악플 달리는 거 봐요. 좋은 뜻을 하면 뭐해. 자, 결국 임시정부는 이회영이 우려했던 내분의 길을 걷습니다.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임시정부를 이끌 국무총리 선출부터 잡음이 터진 것입니다. 신채호는 박용만을 추천하고 조상은 박용효를 추천하고 김동삼은 이상재를 추천하고 현창호는 신채호를 추천하고 여운형은 안창호를 추천하고 신성우는 이동영을 추천하고 이영근은 김규식을 추천하고 현수는 이회영을 추천하였습니다. 모두 부결됐습니다. 후보가 너무 많은데? 기호파 서우파의 대결도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기호파의 대표주자 이승만이 초대 국무총리로 선출됩니다. 이건 이승만 특집에서 우리가 했죠. 개싸움 끝에 개를 뽑았네요. 자. 이승만이 선출되자 신채호는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 경력을 말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미국에 들어앉아 외국의 위임 통치나 청원하는 이승만을 어떻게 수반으로 삼을 수 있단 말이오. 따지고 보면 이승만은 이완용보다 더 큰 역적이오.
이완용 등은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아직 우리나라를 찾기도 전에 잊지도 않은 나라를 팔아먹은 거 아니요? 단재 선생이 정확히 맞죠. 뭐 이승만 특집에서도 우리가 했습니다만은 신채호 선생의 일갈 이완용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었어. 내가 볼 때 그때 그 방송에서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죽지도 않은 경제 죽여서 살리자고 얘기하는 그래, 이미 경제 있는데 뭘 또 창조해서 경제를 뭘 그래서 골프장인가? 대한민국 국무는 모현숙이고 대한민국 국부는 매논이고 명언들 막 튀어나오죠. 네. 이승만 특집도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네, 재밌습니다. 네. 자, 이회영은 자신의 예측대로 임정의 분란이 가속되고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몰이해의 분노를 느끼며 자신이 임정의 국무원장에 추대된 것도 뿌리치고 베이징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추대가 됐었어요? 네. 원래 근데 벼슬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또 임정도 반대했었고. 같은 시기 한성에서 한성 임시정부가 선포되고 독립운동가들은 또 한 번 분열에 휩싸입니다. 이런 임시정부의 알력 싸움 속에 많은 청년들은 독립운동에 실망해서 독립운동 진열에서 이탈하여 일부는 러시아 숭배자로 일부는 사회주의자로 돌아섰습니다. 장준하 선생도 여기에 실망해갖고 네. 원로들 앞에서 막 그렇게 한번 얘기했잖아. 소리 막 큰 소리 쳤잖아요. 나는 차라리 일본군에 들어가서 여기를 폭격하고 싶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죠. 그만큼 당시 임정의 분열 심했다. 뭐 지금의 하나랑 다를 바 없어요. 야, 너도 저기 전당대회 가서 폭격하고 싶다고 얘기해. 내가 뭐라고 당원도 아닌데. 나 옛날 당원이었는데 오늘 돌아다니니까 좀 잘렸던 것 같은데. 그래? 잘렸더라고. 제가 내가 당원인지 언제 알았냐면 예비군 훈련을 내가 그 학원 때문에 한 3번인가 빼먹었어.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조사받아야 돼, 경찰서 가서. 그래?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벌금 내고 또 가야 돼, 훈련을. 돌아버리는 거지. 아니, 예비군을 안 가면 그 지명수배도 떨어져요. 지명수배가 아니고. 기소 중징가? 기소 중징 그런 거 떨어져요. 그래, 기소 중징. 제 친구 그랬었거든. 떨어져. 그래가지고 조사받으러 갔는데, 경찰이. 따라잡아. 민주당 당원이네요, 그러더라고. 야, 안동에서 받았을 거 아니야, 그때. 안동에서 받았지. 안동에서 민주당 당원 진짜 무슨 천연기념물도 아니고. 그치, 흔치 않은데. 그때 아마 민주당 그 대선 후보 경선. 노무현하고 누가 붙었지? 이인재하고 붙었을 때. 그때 아마 내가 가입했을 거야, 당원에. 당원에 가입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몇 년 전인가? 아직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 없더라고. 이제 안 돼? 명단에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 당원도 아닌데 내가 왜, 지들이 처음 막아든 말든 관심 없어. 자, 어쨌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실망해서 돌아섰습니다. 또 공산주의자들은 이회영을 공산당에 입당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민족 지정의 분열을 본 이회영도 공산주의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마침 러시아를 순방하고 돌아온 조소왕에게 이회영은 지금 사회주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묻고 그 실상을 들었습니다. 조소왕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내린 결론은 공산주의에 대한 회의였습니다.